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높은 산이 병풍처럼 마을을 감싸 안고 맑은 시냇물이 앞마당을 적시며 흐르던 어느 평화로운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여종 연희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이 마을에서 가장 재산이 많기로 소문난 최진사 댁에서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하루하루를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성품이 어찌나 고운지 마당을 쓸 때도 작은 개미 한 마리 밟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디곤 했습니다. 이른 새벽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 우물가에서 물을 굽고 가마솥에 불을 지피는 연희의 뒷모습은 마을 사람들 모두가 칭찬할 만큼 성실함 그 자체였으며 그녀가 지나가는 자리에는 항상 따뜻한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최진사의 집은 기와 지붕이 겹겹이 이어져 웅장한 기계를 뽐냈지만 그 담장 안은 주인장의 인색함 때문에 늘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고 연희는 그런 엄격한 집안 분위기 속에서도 틈틈이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치고 흰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린 한겨울이 찾아오자 연희는 창고 구석에서 바느질을 하다가 문득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누더기 옷을 걸친 채 눈밭 위에 쓰러져 있는 늙은 거지를 발견한 연희는 깜짝 놀라 주위를 살핀 뒤 얼른 부엌으로 달려가 자신의 몫으로 받아둔 식은 밥 한 덩이를 챙겨 나왔습니다. 연희는 거지의 언손을 정성스럽게 녹여주며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을 건넸고 거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사발을 받아들며 연희의 맑은 눈망울을 묵묵히 바라보더니 고맙다는 말조차 제대로 잊지 못한 채 허겁지겁 배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워 연희는 자신의 얇은 겉옷까지 벗어주려 했으나 최진사의 불호령이 언제 떨어질지 몰라 가슴을 졸이며 거지가 안전하게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대문 옆 담벼락 밑에서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추위 속에서도 타인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는 연희의 마음은 한겨울의 고드름도 녹일 만큼 깊고 진실하였으며 그녀는 이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도리라고 굳게 믿으며 매일같이 거지의 안부를 살폈습니다. 연희가 매일 대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김노인은 어느 날 연희의 손을 잡고 조용히 타이르기를 주인 어른의 눈밖에 나면 큰일이 날 터이니 제발 몸을 사리고 남 돕는 일도 적당히 하라고 걱정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김노인은 최진사 밑에서 평생을 마당쇠로 살며 그 성격이 얼마나 불같은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어린 연희가 혹여 화를 당할까봐 밤잠을 설치며 연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곤 했습니다. 연희는 노인의 걱정에 감사하면서도 굶주린 사람을 보고 어찌 모른 척 하겠느냐며 예쁜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날 밤에도 부엌 구석에서 남은 누룽지를 긁어 소중하게 품에 갈무리에 두었습니다. 눈발이 더욱 굵어지던 어느 날 밤에 연희는 마을 어귀까지 흘러들어온 거지들을 위해 몰래 창고 뒤편에 작은 가마솥을 걸고 죽을 끓이기 시작했는데 매캐한 연기가 바람을 타고 안채까지 흘러들어가는 바람에 집안의 평화가 깨질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연희는 가슴이 두근거려 연기를 부채질로 흐트려보려 애썼지만 이미 때는 늦어 최진사의 앙칼진 목소리가 사랑채를 넘어 마당 끝까지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연희는 바닥에 넙죽 엎드려 제발 용서해달라고 빌었으나 주인장의 의심은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였습니다. 인색한 최진사는 자기 집 곡식이 밖으로 새나가는 것을 무엇보다 싫어했기에 연희의 이런 행동을 단순한 선행이 아닌 가산을 탕욕하는 도둑질로 몰아붙이며 대대적인 추궁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이미 최진사 댁 여종이 정이 많아 집안 곳곳에 거지들을 숨겨준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고 이 소문은 부풀려져 연희가 곳간의 열쇠를 몰래 복제했다는 억측까지 나으며 그녀의 입지를 더욱 곤란하게 만들고 있었지만
연희는 그저 묵묵히 매를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연희는 자신이 쫓겨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도 오직 추위에 떨고 있을 거지가 걱정되어 몰래 뒷문으로 나가 그에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작은 보따리를 건네며 부디 건강하시라고 신신당부하였습니다. 거지는 연희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빛은 평범한 거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고 예리한 광채를 내뿜으며 연희의 얼굴을 가슴속 깊이 새기려는 듯 한참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연희가 부엌대기로 지낸 지 벌써 수년이 흘렀지만 주인 최진사는 단 한 번도 연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넨 적이 없었으며 오히려 작은 실수라도 하는 날에는 밥을 굶기거나 찬물 세례를 퍼붓는 등 모진 구박을 일삼아 왔음에도 연희는 원망하는 마음 하나 없이 제 자리를 지켰습니다. 대문 밖에서 웅크리고 있던 거지는 연희가 건네준 보따리 속에 떡 한 조각을 베어 물며 이 집안의 기운이 참으로 묘하다고 혼잣말을 중얼거렸고 그 목소리는 차가운 겨울바람에 묻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등 뒤로는 묘한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희는 거지가 무사히 떠나는 것을 보고서야 마음을 놓았으나 집 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주친 최진사의 서슬 퍼런 눈빛은 곧 다가올 거대한 폭풍우를 예고하듯 그녀의 발목을 차갑게 차매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연희를 사랑채 마당으로 불러내어 그동안 숨겨온 곡식의 행방을 대라며 소리를 질렀고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이 광경을 지켜보았는데 연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저 배고픈 이들에게 밥 한 끼 대접했을 뿐이라고 진실만을 말했으나 욕심 많은 주인은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연희의 손은 추위와 고된 일로 터져 피가 맺혀 있었지만 최진사는 그 손을 보기는커녕 바닥에 흩어진 쌀알 하나에만 집착하며 연희를 가차없이 나무랐고 옆에서 지켜보던 김노인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손가락만 만지작거리며 연희를 대신해 빌어줄 타이밍만을 애타게 찾고 있었습니다. 연희의 눈앞에는 거지의 슬픈 눈망울이 아른거렸고 그녀는 자신이 겪는 고통보다 그 거지가 혹여 자신 때문에 해를 입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당에 모인 하인들은 연희의 딱한 사정을 알면서도 최진사의 위세에 눌려 감히 입을 떼지 못했고 오직 바람소리만이 판 마당을 휩쓸고 지나갔는데 연희는 자신이 가진 것이라곤 이 몸 하나뿐이니 주인님의 처분만 기다리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진사는 연희의 순종적인 태도가 오히려 가증스럽다며 주변에 있던 빗자루를 집어들었고 마을 사람들은 탄식을 내뱉으며 연희가 무사하기를 마음속으로 빌었지만 이미 광기에 어린 주인장의 분노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연희는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속으로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자신이 지켜온 작은 신념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짐했고 비록 몸은 떨리고 있었으나 그녀의 영혼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연희의 머리채를 휘잡으려 손을 뻗으며 이 집의 질서를 어지럽힌 대가를 혹독히 치르게 하겠다고 선언했고 연희는 눈을 질끈 감으며 다가올 고통을 받아들일 준비를 마쳤는데 이때 멀리서 들려온 까마귀 울음소리가 마을의 정적을 깨뜨리며 불길한 징조를 더했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이 광경을 보며 인심이 흉흉해지면 천벌을 받는 법이라며 혀를 찼지만 최진사의 귀에는 그런 충고 따위는 들리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는 집착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연희의 머리카락은 바람에 흩날리며 가냘픈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만약 자신이 이 집을 떠나게 된다면 그 거지가 부디 좋은 곳으로 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부엌의 아궁이 불이 식어가는 줄도 모르고 연희는 마당 한복판에서 차가운 서리를 맞으며 서 있었고 최진사는 연희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는데
연희는 머리카락이 한 줌씩 뽑혀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소리 한 번 지르지 않고 묵묵히 인내하며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김노인은 결국 참지 못하고 주인 앞을 가로막으며 어린아이의 실수이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으나 최진사는 노인의 가슴을 발로 차며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마당을 가득 채운 긴장감은 극에 달해 마을 사람들조차 숨을 죽인 채 이 비극적인 장면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희는 뜯겨나간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보며 자신의 인생도 이처럼 산산조각이 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웠지만 결코 거지를 도운 것을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진사는 연희의 보따리를 마당 밖으로 던져버리며 다시는 이 근처에 발을 들이지 말라고 소리쳤고 연희는 찢어진 옷자락을 여미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대문을 향해 걸어갔는데 그녀의 뒷모습은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으나 그 걸음걸이만큼은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여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연희가 대문을 나서는 순간 하늘에서는 다시 눈송이가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녀는 갈 곳 없는 처지가 되었음을 실감하며 망연자실하게 마을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김노인은 연희를 따라가며 품속에 숨겨두었던 주먹밥 하나를 건네주며 어디든 가서 꼭 살아남아야 한다고 신신당부했고 연희는 노인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 섞인 인사를 남긴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연희가 마을을 떠난 뒤 최진사 댁은 더욱 차갑고 적막한 기운이 감돌았으며 하인들은 주인장의 눈치를 보느라 말수가 줄어들었고 마을 사람들 역시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면 고개를 돌리며 연희의 행방을 걱정하였습니다. 연희는 산길을 걷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며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했던 집을 바라보았으나 그곳에는 오직 차가운 달빛만이 지붕 위에 내려앉아 있었고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낯선 땅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듬성듬성 빠져 흉측한 모습이었지만 연희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건으로 머리를 감싼 채 새로운 삶을 개척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지며 숲속 오두막을 찾아 잠시 몸을 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숲속의 작은 오두막은 비바람을 겨우 피할 수 있을 정도로 낡고 허름했으나 연희에게는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안식처처럼 느껴졌고 그녀는 그곳에서 산나물을 캐고 땔감을 구하며 소박하게 살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를 보며 자신이 도왔던 거지가 지금쯤 어디선가 따뜻한 밥을 먹고 있기를 바랐고 자신의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뎌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희가 숲속으로 들어갔다는 소문을 듣고 가끔씩 먹을 것을 문 앞에 두고 가기도 했으며 연희는 그런 이웃들의 따뜻한 정에 감사하며 자신의 마음속에 남은 상처들을 조금씩 치유해 나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봄바람이 불어오고 사냐의 이름 모를 꽃들이 피어날 때쯤 연희의 머리카락도 조금씩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의 밝은 미소가 서서히 되찾아지고 있었으나 최진사의 악행은 여전하여 마을의 근심은 깊어만 갔습니다. 최진사는 연희를 쫓아낸 뒤에도 하인들을 더욱 가혹하게 부렸고 마을의 곡식을 독점하려 하는 등 탐욕을 멈추지 않았기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언젠가 반드시 천벌이 내릴 것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숲속에서 조용히 지내면서도 마을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뿐임을 알고 정성을 다해 하늘의 평화를 빌었습니다. 연희는 오두막 근처의 작은 텃밭을 일구어 배추와 물을 심었고 그것이 자라나는 것을 보며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꼈으며 가끔 찾아오는 산짐승들에게도 자신의 음식을 나누어주는 등 변함없는 선행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이제 어깨까지 내려올 정도로 자랐으나 연희는 여전히 수건을 두르고 겸손하게 생활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숲속의 천사라 부르며 존경의 마음을 담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자신이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저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언젠가 다시 만날지 모를 인연들을 위해 마음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녀가 가진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연희는 꿈속에서 예전에 만났던 거지가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나 자신에게 인사를 건네는 장면을 보았고 잠에서 깬 뒤에도 그 꿈이 너무 생생하여 한참 동안 멍하니 달빛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꿈속의 거지는 더 이상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고 그 위험 넘치는 모습에 연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는데 과연 이것이 장차 일어날 일의 예시인지 아니면 그저 자신의 그리움이 만들어낸 환상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연희는 가슴 한구석이 몽글몽글해지는 기분을 느끼며 다시 잠을 청했으나 밖에서 들려오는 산새들의 울음소리가 평소와는 다르게 더욱 청아하게 들려 무언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정체불명의 선비들이 자주 나타나 최진사의 행적을 조사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혹시라도 관가에서 조사가 나온 것은 아닌지 술렁이며 기대 섞인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연희는 이런 소동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김노인이 가끔 찾아와 전해주는 소식을 통해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짐작할 수 있었고 김노인은 이제 곧 좋은 날이 올 것이니 조금만 더 참으라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기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연희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에게 주어진 소박한 일상에 감사할 뿐이었고 그녀의 텃밭에는 어느새 노란 꽃들이 만개하여 숲속 오두막을 화사하게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숲속 생활에 익숙해질 무렵 자신의 머리카락이 뜯겼던 그 아픈 기억조차 이제는 하나의 훈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고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었던 용기가 스스로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맑은 샘물로 세수를 하며 자신의 마음을 정갈하게 가다듬었고 혹시라도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그녀의 선한 영향력은 보이지 않게 마을 전체로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희는 자신의 운명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른 채 하루하루를 정성껏 살아가며 다가올 거대한 반전의 서막을 조용히 맞이하고 있었고 산골 마을의 공기는 여느 때보다 맑고 정숙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 믿으며 더욱 기고만장해졌고 연희를 쫓아낸 것이 자신의 가문을 지키는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 삼아 이야기하곤 했으나 정작 그의 눈동자에는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곳간의 곡식들이 줄어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허기는 더욱 심해져만 갔으며 이는 그의 탐욕이 빚어낸 영혼의 가난함 때문이었습니다. 연희는 그런 주인의 모습조차 가엾게 여기며 그가 언젠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은 등불을 켜둔 채 밤 깊은 산골의 고요를 벗삼아 평온한 잠자리에 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곧 시작될 놀라운 변화를 앞두고 잠시 숨을 고르는 단계에 와 있으며 연희의 인내와 선행이 어떻게 결실을 맺게 될지 모든 만물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듯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자신이 베푼 작은 친절이 세상의 끝에서 다시 돌아올 것을 믿으며 마지막으로 거지가 떠나갔던 방향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머리 위로 쏟아지는 별빛은 마치 그녀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유난히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평화는 폭풍전야의 정적처럼 깊어만 갔고 연희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며 새로운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으며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내일을 기약했습니다. 옛적의 산과 들이 고요하던 때에
연희가 떠나간 최진사의 집은 겉보기에는 여전히 웅장하고 화려했으나 그 속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잿더미와 같았습니다. 연희를 내쫓은 지 반년이 흐르는 동안 최진사는 자신의 곳간을 지켰다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더욱 기세등등하게 마을 사람들을 핍박하며 지냈고, 조금이라도 자신의 비위를 거스르는 자가 있으면 연희의 경우를 본보기로 삼아 가차없이 매질을 하거나 내쫓겠다며 협박을 일삼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겉으로는 고개를 숙이며 복종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연희의 다정했던 손길을 그리워하며 최진사의 탐욕이 극에 달한 것을 원망 섞인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고, 마을의 분위기는 마치 폭발하기 직전의 화산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어귀에 낯선 행색의 선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은 주막에 머물며 마을의 형편과 최진사의 행실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비들은 예의가 바르면서도 눈빛이 매서워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위엄을 풍겼는데, 그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이는 유독 1년 전 이 마을을 지나갔던 거지와 연희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으나 그들이 진심으로 백성의 고충을 듣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하나둘 입을 열어 최진사가 저지른 악행과 연희가 겪은 비극적인 사연을 눈물로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최진사의 귀에도 이 낯선 선비들의 존재가 전해지자 그는 혹여 자신의 비리가 탈로 날까 두려워하며 집안의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최진사는 하인들을 불러 모아 외부 사람들과 절대 말을 섞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으나 이미 민심은 그를 떠난 뒤였고, 특히 김노인은 선비들의 정체가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하고 연희가 머무는 숲속 오두막의 위치를 남모르게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김노인은 최진사의 눈을 피해 밤늦게 선비들의 숙소를 찾아가 연희가 얼마나 심성이 고운 아이였는지, 그리고 거지를 돕다가 어떤 수모를 당했는지를 상세히 설명하며 제발 그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선비는 김노인의 말을 묵묵히 경청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고, 그의 눈에는 서늘한 분노의 빛이 서렸으나 이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노인에게 때가 올 때까지 절대 비밀을 지키라며 안심시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무언가 큰일이 벌어질 것을 예감하며 매일 아침 최진사 댁 대문 앞을 지날 때마다 평소보다 더 깊은 호기심과 두려움이 섞인 시선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진사는 자신의 권위를 다시 세우기 위해 대규모 잔치를 열기로 결심하고 주변 고을의 세도가들을 초청하여 자신의 부를 과시하려 했으나, 정작 잔칫날이 다가오자 마을에는 흉흉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잔치 음식을 준비하던 부엌에서는 가마솥이 아무런 이유 없이 금이 가고, 마당을 쓸던 하인들은 자꾸만 발을 헛디디며 넘어지는 등 불길한 일들이 잇따랐으나 최진사는 이를 단순히 하인들의 태만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는 연희가 있었다면 이런 실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잠시 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가난뱅이를 편들던 여종 따위는 잊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화려한 비단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진사의 잔치 소식에 혀를 찾고 그 잔치가 그의 몰락을 알리는 마지막 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에 사로잡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잔치가 열리기 이틀 전,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어르신인 박영감이 최진사를 찾아와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면 제 눈에는 불이 나는 법이니 지금이라도 연희를 찾아 사죄하고 인심을 베푸시오라고 뼈있는 조언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최진사는 박영감의 말을 비웃으며 늙은이가 노망이 났다며 문전박대하였고,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마을 사람들은 최진사에게 남아있던 한 줄기 기대마저 버리고 그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른다며 분개하였습니다. 박영감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우러러보며 천도가 무심치 않다면 반드시 답이 있을 것이라고 탄식하였고, 그날 밤 마을 상공에는 평소보다 유난히 밝은 유성이 하나 떨어져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뒤숭숭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이제는 최진사가 연희를 죽여 산에 묻었다는 흉측한 이야기까지 돌기 시작했고, 겁에 질린 하인 몇몇은 밤중에 짐을 싸서 도망치려다 붙잡혀 마당에서 매질을 당하는 참혹한 광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최진사는 집안의 기강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더욱 포악해졌으며 연희라는 이름 자체를 금기어로 지정하여 누구든 그 이름을 입에 올리면 혀를 뽑겠다고 위협하며 광기에 찬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을 부인들은 빨래터에 모여 연희가 숲속에서 산신령의 도움으로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고, 연희의 선행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듯 그녀가 심어놓았던 마당 구석의 채소들이 주인도 없는 집에서 유난히 파릇파릇하게 자라나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때 숲속 오두막에서 생활하던 연희는 마을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식들을 전해 들으며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그녀는 자신이 겪은 고통보다 최진사가 더 큰 죄를 지어 파멸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매일 밤달을 보며 최진사가 개과천선하기를 빌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를 올렸으며, 그녀의 이런 순수한 마음은 숲속의 짐승들조차 감동시킬 만큼 지극정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순리는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 연희의 기도가 무색하게도 최진사의 집을 향한 운명의 시계추는 멈추지 않고 파멸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이제 곧 어사 출두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하자 최진사는 안절부절 못하며 창고의 곡식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려 했으나 이미 마을 길목마다 정체불명의 장정들이 지키고 서 있어 그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진사는 자신의 전 재산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여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서재를 서성였고, 그의 수척해진 얼굴은 그동안 그가 저지른 탐욕의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이런 주인의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는 측은한 마음이 들었지만, 연희가 당했던 수모를 생각하면 이것이 정당한 인과응보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마당을 쓸 뿐이었습니다. 잔치 당일 아침, 마을은 평소와 달리 죽은 듯이 고요했고, 최진사 댁 대문에는 화려한 청사초롱이 걸렸으나 그 빛은 왠지 모르게 음산하고 쓸쓸한 기운을 내뿜으며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초청받은 세도가들은 마을의 흉흉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대다수가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잔치에 불참하였고, 넓은 마당에는 오직 최진사와 몇몇 눈치 없는 식객들만이 자리를 지킨 채 어색한 잔치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술잔을 연거푸 들이키며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려 애썼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잔치상에 올려진 진수성찬들도 아무런 맛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의 마음은 이미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잔치에 참석하는 대신 각자의 집 대문을 닫아 걸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숨을 죽인 채 기다렸고, 아이들조차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단단히 일러두어 마을 전체가 마치 거대한 폭풍을 기다리는 고요한 바다와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 정적을 깬 것은 멀리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와 수많은 말발굽 소리였는데, 그 소리는 점점 크게 울려 퍼지며 마을의 골목골목을 진동시켰고, 사람들은 드디어 올 것이 왔다며 창틈으로 밖을 내다보며 가슴을 졸였습니다. 최진사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깨진 사발 조각처럼 그의 자존심과 권력도 산산조각이 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행차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했으며 앞장선 군사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당당했고 그 뒤로 이어지는 화려한 가마와 깃발들은 이 행차의 주인공이 범상치 않은 신부님을 단번에 알 수 있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길가에 엎드려 고개를 숙였고 최진사는 허둥지둥 대문 밖으로 뛰어나와 무릎을 꿇었으나 그의 머릿속은 온통 누구의 행차인지에 대한 의문과 공포로 가득 차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행차는 최진사 댁 정문 앞에 멈춰섰고 화려한 비단 커튼이 걷히며 누군가 모습을 드러내자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숨을 멈추었으며 그곳에는 1년 전에 그 초라했던 거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위험 넘치는 용포를 입은 젊은 왕이 서 있었습니다. 왕은 천천히 가마에서 내려 최진사를 내려다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으며 그 시선만으로도 최진사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오한을 느끼며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잠시 최진사의 집안을 둘러보았고 그의 시선이 연희가 일하던 부엌과 마당 구석구석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최진사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분이 정말 우리가 보았던 그 거지가 맞느냐며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았고 1년 전 연희가 베풀었던 그 따뜻한 밥 한 그릇이 결국 왕의 마음을 움직여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사실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왕은 비서관을 불러 최진사의 죄상을 낱낱이 읽게 하였는데 그 속에는 가난한 자들을 수탈한 죄부터 시작하여 힘없는 여종을 무고하게 핍박하고 내쫓은 죄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최진사는 더 이상 변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최진사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으나 왕의 단호한 명령에 따라 즉시 포졸들에게 포박당하는 신세가 되었고 그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곳간의 열쇠는 차가운 바닥에 떨어져 주인 잃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며 그동안 쌓였던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권력의 무상함과 인과응보의 무서움을 피부로 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때 왕은 주위를 둘러보며 이 집에 살던 연희라는 이름의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엄숙하게 물었고 김노인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가 연희가 숲속 오두막에서 지내고 있음을 고하였습니다. 왕은 김노인의 안내를 받아 직접 연희를 찾아가겠다고 선언했으며 이는 조선 역사상 유례가 없는 파격적인 행보였기에 관원들은 당황했으나 왕의 의지는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을 만큼 확고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왕의 행차가 숲을 향해 이동하는 것을 뒤따르며 연희에게 닥칠 놀라운 행운을 자기 일처럼 기뻐했고 이제 연희의 슬픈 눈물은 기쁨의 꽃으로 피어날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오두막 앞에서 나무를 다듬다가 멀리서 들려오는 웅장한 소리에 고개를 들었고 수많은 군사와 화려한 깃발들이 자신의 오두막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며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혹시나 자신이 또 무슨 잘못을 하여 관가에 잡혀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뒷걸음질 쳤으나 행차의 맨 앞에서 자신을 향해 미소 짓는 왕의 얼굴을 보는 순간 1년 전 그 거지의 눈빛을 기억해냈습니다. 연희는 너무나 놀라 바닥에 엎드렸고 왕은 말에서 내려 흙먼지가 이는 오두막 마당으로 걸어 들어오며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연희의 앞에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왕은 엎드려 떨고 있는 연희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그대 덕분에 짐이 목숨을 구하고 백성의 참된 마음을 알게 되었으니 고개를 들라라고 다정하게 말했고 연희는 눈물 섞인 눈으로 왕을 올려다보며 그분이 정말 자신이 도왔던 거지였음을 확인하고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왕의 용포 소매가 연희의 거친 손등에 닿았을 때 그 따뜻한 온기는
연희가 그동안 겪었던 모든 서름과 아픔을 단번에 씻어내 주는 듯 했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 경이로운 장면을 목격하며 진정한 덕이란 무엇인가를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왕은 연희의 듬성듬성했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 있는 것을 보고 안도하면서도 그 상처를 만든 최진사의 악행에 다시 한번 분노를 느꼈고 연희에게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 궁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연희는 잠시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궁에 가는 것보다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굶주리지 않고 평화롭게 사는 것이 자신의 소원이라며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렸고 왕은 그녀의 깊은 속내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마을의 모든 세금을 면제하고 최진사의 재산을 몰수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하였습니다. 연희의 소박한 소망이 마을 전체의 축복으로 돌아오자 사람들은 만세를 부르며 환호했고 숲속의 나무들조차 바람에 일렁이며 이 기쁜 소식을 온 산에 전하는 듯 했습니다. 최진사는 끌려가면서 연희와 왕이 마주 서 있는 모습을 멀리서 보며 자신이 얼마나 큰 보물을 제 발로 걷어찼는지를 뒤늦게 후회하며 통곡했지만 이미 기차는 떠난 뒤였고 그의 눈물은 그 누구의 동정도 사지 못했습니다. 왕은 연희를 위해 화려한 꽃가마를 준비시켰고 연희는 정들었던 오두막과 자신을 도와주었던 김 노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눈시울을 붉혔는데 김 노인은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이니 부디 행복하게 살거라라며 연희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연희가 꽃가마에 오르는 순간 하늘에서는 오색 구름이 나타나 마을을 덮었고 이는 연희의 선행이 하늘에 닿아 내리는 축복이라며 마을 노인들은 입을 모아 칭송하였습니다. 연희를 태운 행차가 마을을 빠져나갈 때 마을 사람들은 길가에 서서 꽃가루를 뿌리며 연희를 배웅했고 연희는 가마창을 조금 열어 마을 사람들에게 일일이 눈인사를 건네며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였습니다. 왕은 연희의 곁을 나란히 걸으며 그녀가 앞으로 궁에서 겪게 될 새로운 삶에 대해 다정하게 설명해 주었고 연희의 가슴 속에는 두려움보다는 새로운 희망과 설렘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렇게 마을의 영웅이 된 여종 연희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마을에 남아 후대까지 전해지게 되었으며 최진사의 집은 정의의 심판을 받아 새롭게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달님도 오늘 밤만큼은 유난히 밝게 빛나며 연희의 앞길을 비추어 주었고 숲속의 고요함은 이제 평화로운 안식으로 바뀌어 마을의 밤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가마 안에서 잠시 눈을 붙이며 지난 1년 동안의 고난이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느껴졌으나 품속에 소중히 간직한 거지의 낡은 옷 조각을 만지며 이것이 현실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앞날에는 차가운 눈보라 대신 따스한 햇살만이 가득할 것이며 그녀가 베푼 선행의 씨앗은 온 나라에 퍼져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이라는 기분 좋은 예감이 마을에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희가 떠난 뒤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행차의 뒷모습을 바라보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착하게 살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평범하지만 고귀한 진리가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등불이 하나둘 꺼지고 사람들은 꿈속에서 연희와 왕의 만남을 다시 그리며 평온한 잠자리에 들었고 숲속 오두막은 주인을 잃었으나 그곳에 머물렀던 연희의 따뜻한 향기는 여전히 남아 지나가는 바람을 다정하게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중반을 넘어 절정을 향해 가고 있으며 연희가 궁에서 맞이할 새로운 도전과 최진사의 최후가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옛적의 산과 들이 고요하던 때에 연희를 태운 화려한 꽃가마는 숲길을 지나 도성으로 향하는 큰 길에 들어섰고 그 뒤를 따르는 왕의 행차는 마치 황금빛 용이 꿈틀대며 나아가는 듯 장엄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비단 가마 안에서 흔들리는 몸을 느끼며 자신이 겪은 지난 일들이 정말 현실인지 몇 번이고 제 손등을 꼬집어 보았으나 가마 틈으로 들어오는 은은한 침향 냄새와 밖에서 들려오는 군사들의 절도 있는 발소리는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말 위에서 가끔 가마 쪽을 돌아보며 연희가 불편하지는 않은지 살폈고 그 따뜻한 시선이 닿을 때마다 연희의 가슴은 설렘과 함께 이름 모를 책임감으로 벅차올라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한편 연희가 떠난 최진사의 집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으니 왕의 명령을 받은 관원들이 들이닥쳐 곳간의 문을 부수고 그동안 최진사가 백성들에게서 수탈했던 곡식과 재물을 하나하나 장부에 기록하며 엄격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최진사는 포승줄에 묶인 채 마당 한 구석에 꿇어앉아 자신의 영화가 이토록 허망하게 무너질 줄은 몰랐다며 땅을 치고 통곡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누구도 그를 가엾게 여기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의 곳간에서 나온 쌀이 수레에 실려 마을 광장으로 나가는 것을 보며 박수를 치고 환호했습니다. 김노인은 어지러운 집안 풍경을 보며 이제야 이 집에 서려 있던 검은 기운이 걷히는 것 같다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고 연희의 손을 떼어냈던 그 잔인한 마당에 이제는 정의의 바람이 불어와 묵은 먼지를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광장에서는 몰수된 곡식을 나누어 주는 잔치가 열렸는데 마을 어르신들은 연희가 베풀었던 밥 한 그릇이 결국 커다란 쌀가마니가 되어 돌아왔다며 입을 모아 그녀의 선행을 칭송하였고 아이들은 신이 나서 춤을 추며 마을의 평화를 노래했습니다. 최진사의 탐욕에 시달리며 끼니를 걱정하던 이웃들은 이제 연희 덕분에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었다며 고마워했고 그들은 연희가 궁으로 가서도 그 착한 마음씨를 잃지 않고 왕의 곁에서 백성을 보살피는 훌륭한 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밤늦도록 횃불을 밝히고 축제를 즐겼습니다. 이 소식은 인근 고을까지 퍼져나가 권력을 앞세워 백성을 괴롭히던 다른 지방관들과 부자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으니 연희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을 넘어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도성에 도착한 연희는 거대한 대궐문이 열리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수많은 궁녀와 내관들이 자신을 향해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는 모습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가마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왕은 연희를 가장 아름답고 평온한 처소로 안내하게 한 뒤 그녀가 숲속 오두막에서 가졌던 소박한 성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으며 연희는 이제 비단 옷을 입었지만 여전히 마음만은 최진사댁 부엌에서 일하던 그 순수한 소녀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처소를 둘러보며 이토록 넓고 좋은 곳에 나 혼자 지내도 되는 것일까 라고 혼잣말을 중얼거렸고 곁에 있던 상궁은 연희의 겸손함에 감복하여 아가씨의 선행이 하늘을 감동시킨 결과이니 마음 편히 머무소서라며 다정하게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궁궐 생활은 생각만큼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었으니 갑자기 신분이 상승하여 왕의 총애를 받는 연희를 질투하는 무리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들은 연희가 미천한 종 출신이라며 뒤에서 수군거리며 그녀를 깎아내릴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런 시기 어린 시선들을 느꼈지만 전혀 내색하지 않고 오히려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네고 궁궐의 보둔이를 솔선수범하여 돕는 등 변함없는 성실함을 보여주어 지켜보는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장신구보다는 단정한 매무새를 소중히 여겼고 왕이 하사한 진귀한 음식들도 혼자 먹지 않고 궁 안의 어린 나인들과 나누어 먹으며 숲속에서의 나눔 정신을 궁궐 한복판에서도 꿋꿋하게 실천해 나갔습니다. 왕은 연희의 이런 행동들을 전해 들으며 그녀를 데려오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고
어느 날 밤 달빛 아래서 연희를 불러 그대는 어찌하여 남들이 탐내는 권세나 보석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베푸는 일에만 마음을 쏟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연희는 왕 앞에 조아리며 가장 배고플 때 먹었던 밥 한 덩이의 소중함을 알기에 누군가에게 그 한 덩이를 전하는 기쁨이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난다는 것을 배웠사옵니다라고 대답하여 왕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감동시켰습니다. 왕은 연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 옛날 최진사에게 뜯겨나갔던 머리카락 대신 이제는 금과 옥으로 만든 비녀를 꽂아주며 그녀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지켜줄 것을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궁궐 안에서 누군가 고의로 연희가 관리하던 창고에 불을 지르려다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조사 결과 연희를 시기하던 한 대신의 사주를 받은 소행임이 밝혀져 궁궐 전체가 발칵 뒤집히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연희는 그 범인을 원망하기보다 오죽하면 그런 일을 저질렀겠느냐며 오히려 그를 용서해달라고 왕에게 간청하여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으나 왕은 이번만큼은 엄격한 기강을 세워야 한다며 배후 세력들을 낱낱이 색출해내어 조정의 기강을 바로잡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연희를 질투하던 무리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연희의 진심 어린 포용력은 궁 안의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 그녀를 궁의 따뜻한 등불이라 부르며 진심으로 따르는 이들이 늘어갔습니다. 연희는 궁궐 생활에 적응해 가면서도 고향 마을의 소식을 잊지 않았는데 왕은 연희의 마음을 헤아려 마을에 정기적으로 구호 물품을 보내게 했고 마을 사람들은 연희가 보내온 물건들을 보며 그녀의 따뜻한 손길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김노인은 연희가 보내온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고 마을 사람들은 이제 연희를 단순한 여종이 아닌 마을의 수호신처럼 소중히 여기며 그녀의 선행을 기리는 작은 정자를 마을 어귀에 세우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연희는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에 쑥스러워하면서도 마을 사람들이 잘 살고 있다는 소식에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매일 아침 궁궐 정원을 산책하며 평화를 만끽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최진사는 유배지에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신의 재산을 되찾을 궁리만 하며 연희를 원망하고 저주하는 편지를 몰래 보내려다 적발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탓만 하다가 결국 건강이 악화되어 쓸쓸한 말년을 보내게 되었으니 이는 악한 끝은 있어도 선한 끝은 없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진사의 소식을 듣고 혀를 찼으나 연희는 그 소식을 듣고도 그분도 마음의 평화를 찾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며 안타까워하여 그녀의 심성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어느덧 연희가 궁에 들어온 지 1년이 다 되어 가자 왕은 연희를 위해 성대한 잔치를 준비하려 했으나 연희는 사치스러운 잔치 대신 도성 안에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 만찬을 베풀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왕은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 대궐 문을 활짝 열고 백성들을 초청하여 맛있는 음식과 술을 나누어 주었으며 연희는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백성들에게 밥을 담아주며 그들의 고충을 듣고 왕에게 전달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백성들은 용포를 입은 왕 곁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연희를 보며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신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있는 것이라며 그녀를 향해 머리를 숙여 존경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만찬 자리에서 연희는 문득 1년 전 눈밭에 쓰러져 있던 거지를 떠올리며 그가 지금은 왕이 되어 자신의 곁에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느꼈고 인생의 인연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비롭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왕은 백성들 앞에서 연희의 공로를 치하하며 그녀에게 공식적인 직위를 수여하려 했으나 연희는 끝내 거절하며 그저 왕의 곁에서 백성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이름 없는 조력자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연희의 무욕과 진심은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도 큰 귀감이 되어 당파 싸움에 치중하던 대신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민생을 돌보는 일에 전념하게 만드는 놀라운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도성안은 이제 연희의 이야기로 가득 찼으며 저작거리의 광대들은 연희와 거지의 만남을 소재로 한 인형극을 만들어 공연할 정도로 그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했고 그 이야기는 국경을 넘어 멀리까지 전해졌습니다. 연희는 자신의 이야기가 널리 퍼지는 것을 보고 혹시라도 자신이 자만해질까봐 매일 밤 오두막에서 가졌던 초심을 잊지 않기 위해 기도를 올렸으며 화려한 궁궐의 방 한 구석에 자신이 숲에서 입던 낡은 무명옷을 걸어두고 스스로를 경계하곤 했습니다. 왕은 그런 연희를 보며 그대의 그 소박함이 이 나라를 지탱하는 진정한 힘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두 사람의 신뢰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단단해져만 갔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연희는 종종 궁궐의 높은 누각에 올라 멀리 보이는 산줄기를 바라보며 고향 마을의 평안을 빌었고 그녀의 눈가에 맺힌 이슬은 슬픔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으며 그 빛은 달빛을 받아 영롱하게 반짝였습니다. 궁궐의 모든 생명은 이제 연희의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평안을 느꼈고 꽃들은 그녀가 지날 때마다 더욱 진한 향기를 내뿜으며 그녀를 반겼으니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면의 화려함이 아닌 내면의 깊은 울림에서 나온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연희는 이제 더 이상 머리카락이 뜯긴 가련한 여종이 아니라 만백성의 존경을 받는 인격의 귀감이 되어 조선의 밤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수호천사와 같은 존재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연희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넘어 그녀를 자신들의 자랑으로 여기며 더욱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었고 최진사의 집터에 세워진 새로운 마을 회관에서는 매일같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노인은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연희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사람은 모름지기 남을 도울 때 가장 아름다운 법이란다라고 가르쳤고 아이들은 연희처럼 고운 마음을 갖겠노라 다짐하며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연희의 선행은 그렇게 씨앗이 되어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어 울창한 덕의 숲을 이루어 가고 있었으며 그 숲은 마을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중반의 고비를 넘어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연희의 삶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며 잠자리에 들기 전 마음을 차분하게 가다듬어 주고 있습니다. 연희는 오늘도 왕과 함께 백성들의 삶을 살피며 하루를 마무리했고 그녀의 마음 속에는 오직 감사함만이 가득하여 내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베풀 친절을 꿈꾸며 평온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합니다. 궁궐의 처마 끝에 걸린 풍경 소리가 맑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연희의 숨결은 고요한 밤의 공기와 어우러져 세상의 모든 고통을 잠재우는 듯한 신비로운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다음 장에서 연희와 왕이 마을을 다시 방문하여 벌어지는 감동적인 재회와 모든 이들이 하나가 되어 축복을 나누는 마지막 장면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잠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연희의 머리카락은 이제 예전보다 더 길고 윤기나게 자라나 그녀의 어깨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고 그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에는 그녀가 베푼 나눔의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빛나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은하수는 연희의 행로를 축복하듯 길게 이어져 있었고 세상은 이제 그녀의 선한 영향력 아래서 가장 평화로운 꿈을 꾸며 내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 옛날 한 마을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연희가 궁궐의 귀한 신분이 되어 마을로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고요하던 산골 마을은 마치 잔칫날처럼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길목을 깨끗이 쓸고 닦으며 연희를 맞이할 준비를 했고
아이들은 꽃바구니를 들고 마을 어귀까지 나가 까치발을 들고 먼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진사가 권세를 부리던 시절의 어두운 그림자는 이제 온데간데 없고 마을 곳곳에는 연희가 심어놓은 선한 마음의 씨앗들이 희망의 꽃으로 피어나 향긋한 바람을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왕은 연희의 소원을 들어주어 대규모 행차 대신 소박한 차림으로 마을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연희가 마을 사람들과 더 가까이에서 눈을 맞추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화려한 가마 대신 평범한 가마에 오른 연희는 마을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흙내음과 산새 소리에 가슴이 벅차올라 결국 눈시울을 붉히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마에서 내리는 연희를 보고 처음에는 그 위험에 눌려 주춤했으나 이내 연희가 예전처럼 환하게 웃으며 어르신들의 손을 일일이 맞잡자 모두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녀를 환영했습니다. 연희는 가장 먼저 자신이 머물렀던 숲속 오두막을 찾아가 그곳을 지켜준 산짐승들과 자연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이어 김노인을 찾아가 정중하게 절을 올리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김노인은 연희의 손을 잡고 정말 장하구나. 우리 연희가 이렇게 귀한 분이 되어 돌아오다니 하늘이 참으로 공평하시다라며 끊임없이 감탄했고 마을 사람들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진정한 귀함은 신분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왕은 그 옆에서 묵묵히 미소 지으며 연희가 마을 사람들과 나누는 소박한 대화 속에 담긴 진실한 사랑을 확인하고는 깊은 감동에 젖어들었습니다. 이때 마을 광장에는 커다란 멍석이 깔리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앉아 연희가 준비해온 정성 어린 음식을 나누는 커다란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는 과거 최진사가 열었던 오만했던 잔치와는 정반대의 풍경이었습니다. 연희는 직접 국밥을 날라주며 마을 사람들의 안부를 물었고 한때 최진사의 눈치를 보며 연희를 외면했던 이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사과하며 그녀의 넓은 마음씨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왕은 마을의 가장 비천한 자리에 앉아 백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그들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들었고 이는 훗날 그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는데 가장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 중 한 청년이 나서서 연희 아가씨, 그때 머리카락이 뜯기며 쫓겨나실 때 저희가 힘이 없어 도와드리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자 연희는 부드럽게 웃으며 그 아픔이 있었기에 제가 지금의 이 큰 복을 누릴 수 있었으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이 한마디는 그동안 미안함을 안고 살았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 응어리를 단번에 녹여주었으며 광장에는 비로소 화해와 용서의 기운이 가득 차올라 모든 이들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잔치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어졌고 달빛은 연희와 마을 사람들을 비추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밤의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자리에서도 여전히 갈등의 불씨를 지피려던 이가 있었으니 유배지에서 몰래 도망쳐 나온 최진사의 먼 친척이 나타나 이것은 다 우리 가문의 재산으로 차린 잔치가 아니냐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으나 왕의 호위무사들이 나서서 그를 제압하려 하자 연희가 부드럽게 만류하며 그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직접 건네주었습니다. 연희는 배고픔에는 주인이 없으니 이 밥을 드시고 마음의 화를 가라앉히십시오 라고 말했고 그 서슬퍼런 자비심 앞에 소란을 피우던 사내는 방금 전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밥사발을 붙잡고 통곡하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뉘우쳤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마을 사람들은 연희의 덕이 이미 평범한 사람의 경지를 넘어섰음을 알게 되었고 왕 또한 연희의 지혜로운 대처에 감탄하며 그녀가 가진 포용의 힘이
칼과 총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깊이 새겼습니다. 소란이 잠잠해지자 마을의 공기는 더욱 맑고 정갈해졌으며 사람들은 이제 연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연희가 바라보는 세상을 함께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미움보다는 용서를 선택하며 작은 나눔이 큰 기적을 만든다는 믿음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연희는 잔치가 끝날 무렵 마을 사람들에게 작은 보따리 하나씩을 선물했는데 그 안에는 곡식 씨앗과 함께 정성스럽게 쓰인 편지가 들어있어 모두를 다시 한번 감동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편지에 우리가 심는 이 씨앗이 훗날 자라나 누군가의 배고픔을 달래줄 때 저의 마음도 함께 자라날 것입니다. 라고 적어보내며 나눔의 순환이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씨앗을 가슴에 품고 돌아가며 내년 봄에는 자신의 밭뿐만 아니라 이웃의 밭에도 사랑의 씨앗을 심겠노라 다짐했고 마을의 밤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온한 안식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왕은 이제 연희를 데리고 다시 도성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음을 알렸으나 연희는 마지막으로 마을의 우물가에 앉아 잠시 동안 생각에 잠겼는데 그곳은 그녀가 어린 시절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렸던 장소였습니다. 우물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연희는 이제 과거의 상처가 모두 아물었음을 확인했고 자신이 베풀었던 그 한 그릇의 밥이 수만 배의 축복이 되어 돌아온 기적에 대해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왕은 연희의 곁으로 다가와 그대의 마음은 이 우물물보다 더 깊고 맑구나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달빛 아래 하나로 포개어지며 영원한 동행을 약속했습니다. 마을을 떠나는 아침. 연희는 가마에 오르기 전 다시 한번 마을 전체를 둘러보며 모두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라고 작별 인사를 건넸고 마을 사람들은 행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며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김노인은 마을 어귀의 언덕에 올라 연희가 탄 가마가 산고비를 돌아 사라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며 이제 우리 마을에도 진짜 봄이 왔구나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희가 남기고 간 사랑의 향기는 마을 곳곳에 스며들어 사람들의 말투를 부드럽게 만들고 이웃 간의 정을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으며 그 마을은 이후로도 오랫동안 인심 좋기로 소문난 살기 좋은 고을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도성으로 돌아가는 길에 왕은 연희에게 궁에 돌아가면 그대를 위해 무엇을 더해주면 좋겠느냐고 물었으나 연희는 그저 지금처럼 어려운 백성들의 편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기회만 주신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왕은 그녀의 한결같은 모습에 깊이 탄복하며 연희를 공식적인 고문으로 임명하여 나라의 살림을 살피는데 그녀의 지혜를 빌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연희는 이제 단순한 여종이나 궁의 여인이 아니라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는 정신적 지주로서 새로운 삶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그녀의 앞날은 백성들의 축복 속에서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겪은 시련과 영광의 이야기는 이제 도성을 넘어 팔도강산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고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에게는 큰 희망의 등불이 되었으며 탐욕스러운 관리들에게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길가에 모여 앉아 연희의 이야기를 나누며 착한 일을 하면 언젠가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금 가슴에 새겼고 이는 조선 사회 전반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대한 물결이 되었습니다. 연희는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겸손하게 몸을 낮추었으나 그녀가 발산하는 덕의 향기는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을 만큼 진하고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희의 머리카락은 이제 무릎까지 닿을 정도로 길고 아름답게 자라나
그녀의 고귀한 성품을 상징하는 징표가 되었으며 한때 그녀의 머리카락을 뜯어냈던 최진사의 악행은 영원한 부끄러움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연희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빗으며 그때의 고통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고, 그것은 그녀가 권력의 정점에 서서도 오만해지지 않게 만드는 마음의 채찍질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이제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승리와 자비의 깃발이 되어 바람에 흩날릴 때마다 세상의 어두운 구석구석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는 듯 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연희가 궁궐로 돌아가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키고 왕과 함께 태평성대를 열어가는 장엄한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겪게 될 소소한 기쁨과 감동들이 하나하나 쌓여 거대한 서사를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연희의 삶은 마치 한 편의 시와 같아서 듣는 이로 하여금 깊은 명상에 잠기게 하고 우리가 잊고 살았던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밤은 더욱 깊어만 가고 산골 마을의 전설은 이제 모든 이들의 꿈속으로 스며들어 따뜻한 위로와 안식을 전해주며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탄 가마가 도성 성문을 통과할 때 수만 명의 백성이 나와 연희 아가씨 만세를 외쳤고 그 소리는 하늘에 닿아 구름조차 멈춰서게 할 만큼 우렁찼습니다. 연희는 가마문을 열고 백성들에게 손을 흔들며 그들의 사랑에 화답했고 왕은 그 광경을 보며 진정한 왕권이란 백성의 마음을 얻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제 도성안은 연희가 가져온 사랑과 나눔의 기운으로 가득 찼으며 해묵은 갈등과 반목은 눈 녹듯 사라지고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오직 배고픈 이에게 건넨 따뜻한 밥 한 그릇이었다는 사실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며 연희의 이야기는 그렇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연희의 행차를 지켜보며 유난히 반짝였고 대지는 그녀의 발걸음마다 축복의 기운을 내뿜으며 그녀의 귀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오부에서 연희가 이룬 태평성대의 모습과 그녀의 선행이 후대에 어떻게 전해지는지를 보여주며 평화로운 마침표를 찍게 될 것입니다. 연희는 궁궐 자기 방으로 돌아와 조용히 촛불을 켜고 앉아 오늘 하루 만난 수많은 얼굴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고 그녀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마을 우물가의 맑은 물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붓을 들어 오늘의 감동을 기록하며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고 고통은 함께할수록 가벼워진다는 글귀를 남겼는데 이는 훗날 왕실의 가훈이 되어 대대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 연희의 평온한 숨소리는 궁궐의 정적과 어우러져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게 하는 편안한 자장가가 되어 우리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바람이 맑게 불던 날에 연희와 왕이 함께 일구어낸 평화로운 세상은 온 나라 백성들에게 따스한 봄볕 같은 안식을 선사하며 깊은 밤의 전설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궁궐로 돌아온 연희는 이제 단순한 조력자를 넘어 나라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어진 여인으로서 왕의 곁을 지켰고 그녀가 머무는 처소 앞에는 늘 가난한 백성들이 보낸 작은 감사의 선물들이 끊이지 않아 궁궐 담장 너머까지 훈훈한 정이 넘쳐 흘렀습니다. 왕은 연희의 조언을 받아들여 전국의 곳간을 열어 굶주린 이가 없도록 살폈으며 관리들이 백성을 수탈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엄격한 법을 세워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으니 비로소 진정한 태평성대가 이 땅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마을을 떠나온 지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연희는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정갈한 물로 세수를 하며 자신의 초심을 다듬었고 화려한 비단옷 속에 숨겨진 그때의 뜯겨나갔던 머리카락 자국을 어루만지며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궁궐 한쪽에 작은 텃밭을 만들어 직접 채소를 가꾸며 흙의 정직함을 몸소 실천했고, 수확한 채소들은 궁 안의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무수리들과 병든 나인들에게 나누어 주며 변함없는 나눔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왕은 그런 연희를 볼 때마다 그대는 나라의 보물보다 더 귀한 마음의 보석을 가졌구려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두 사람은 매일 저녁 정원을 거닐며 백성들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졌는지를 의논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한편 유배지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최진사의 소식은 마을 사람들에게 권선징악의 명확한 증거가 되었고, 그의 후손들은 조상의 잘못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마을에 바친 일을 도맡아 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들의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과거의 허물은 조상의 것이니 그대들은 당당하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라는 격려의 서찰과 함께 정착할 수 있는 작은 땅을 마련해 주어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를 온 나라에 보여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희의 이 같은 대인배다운 풍모에 감복하여 마을 중앙에 연희의 선행을 기리는 작은 비석을 세웠고, 지나가는 나그네들마다 그 비석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연희가 남긴 사랑의 향기를 가슴에 담아갔습니다. 연희가 겪었던 시련은 이제 한편이 아름다운 노래가 되어 팔도강산의 광대들이 즐겨 부르는 가락이 되었고, 어머니들은 잠투정하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옛날 연희라는 착한 소녀가 있었단다로 시작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아이들이 바른 성품으로 자라나도록 가르쳤습니다. 밤하늘의 은하수가 유난히 밝게 빛나던 어느 날, 연희는 문득 자신이 도왔던 그 거지가 실은 하늘이 보내준 인연이었음을 깨닫고는 홀로 마당에 앉아 소리 없이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이제 슬픔이 아닌 환희의 빛이었으며, 그 눈물방울 하나하나에는 그동안 그녀가 만났던 모든 소중한 인연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왕은 연희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그녀가 태어난 마을의 이름을 선한 마음이 머무는 곳이라는 뜻의 새로운 이름으로 하사하고, 그곳의 세금을 영구히 면제해 주어 백성들이 대대손손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잊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추수 때마다 가장 좋은 곡식을 정성껏 갈무리하여 궁궐의 연희에게 보내왔고, 연희는 그 곡식으로 떡을 빚어 도성 안의 고아들과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나누어 주며 마을과 도성을 잇는 거대한 사랑의 다리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김 노인은 이제 기력이 쇠하여 침상에 누워 지내게 되었지만, 연희가 보내준 따뜻한 보약을 다려 마시며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연희가 만백성의 어머니가 된 것을 보았으니 이제 여한이 없다며 매일같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연희의 머리카락은 이제 은빛 서리가 내려앉은 듯 고운 백발이 되었지만, 그녀의 맑은 눈동자와 온화한 미소는 예전 그 어린 소녀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정화해주는 신비로운 힘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궁궐의 높은 누각에서 내려다 보이는 평화로운 도성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이 베풀었던 그 작은 밥 한 그릇이 어떻게 이토록 거대한 평화의 숲을 이루었는지를 생각하며 인생의 오묘한 섭리에 깊이 탄복하곤 했습니다. 이제 나라 안에는 남을 돕는 것이 당연한 풍습으로 자리 잡았고, 길가에 쓰러진 거지가 있으면 누구나 자신의 옷을 벗어주고 밥을 나누어주는 인심 좋은 나라가 되어 이웃 나라의 부러움을 사는 평화의 나라로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왕은 임종의 순간에도 연희의 손을 꼭 잡고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그날 그대에게 밥 한 그릇을 얻어먹고 그대의 진심을 알아본 것이었소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겼으며, 연희는 왕의 마지막 길을 눈물 대신 평온한 기도로 배웅하며 두 사람의 위대한 사랑 이야기를 역사의 한 페이지로 승화시켰습니다.
왕이 떠난 뒤에도 연희는 오랫동안 궁에 남아 새로운 왕과 왕비에게 백성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며 나라의 든든한 기둥 역할을 했으며, 그녀가 세상을 떠나는 날에는 온 나라 백성이 소복을 입고 통곡하며 그녀의 영원한 안식을 빌어주는 장엄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연희의 장례 행렬은 마을에서 도성까지 길게 이어졌고, 백성들이 바친 하얀 꽃들은 산과 들을 덮어 마치 한여름에 눈이 내린 듯한 신비로운 정경을 자아냈습니다. 연희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녀가 살던 마을의 오두막 터에는 매년 이름 모를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났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연희의 넋이 꽃이 되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라 믿으며 그곳을 성지처럼 소중히 가꾸고 보존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낡은 무명옷과 비녀는 국가의 보물로 지정되어 후대 왕들에게 검소함과 자애로움을 일깨워주는 상징이 되었고, 연희의 이야기는 그를 모르는 백성들 사이에서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권력이란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지극한 동정심과 나눔에서 시작된다는 준엄한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며 깊은 밤의 정막을 깨우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연희가 가졌던 그 따뜻한 밥 한 그릇의 온기가 전해지기를 바라며, 오늘 밤 꿈속에서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인연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산골 마을의 고요한 밤은 이제 연희의 영혼이 깃든 평화로운 안식처가 되어 우리를 포근하게 감싸 안고 있으며,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사랑의 가치는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변치 않고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의 머리맡에도 연희의 다정한 손길이 닿아 모든 걱정과 시름을 씻어내고 가장 깊고 달콤한 잠의 세계로 안내하는 따뜻한 축복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으니 이제 안심하고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연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녀가 남긴 선한 영향력은 내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떴을 때 만나는 이웃의 미소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속에서 다시금 살아 숨쉬게 될 것입니다. 옛사람들이 믿었던 인과응보의 진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여 우리가 베푼 작은 친절은 반드시 더 큰 행복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밤하늘의 달님도 이제 구름 뒤로 몸을 숨기며 여러분의 평온한 잠자리를 지켜보고 있으며, 숲속의 요정들도 연희의 자장가를 나직이 읊조리며 세상의 모든 고단함을 잠재우는 마법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제 긴 여정을 마친 연희의 영혼은 저 멀리 은하수를 건너 왕의 곁에서 영원한 평화를 누리고 있을 것이며, 그들이 지켜보는 이 땅의 모든 백성은 오늘도 연희의 이름 아래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자리에 남은 잔잔한 여운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씨앗이 되어 자라날 것이며, 그 씨앗이 꽃을 피우는 날 여러분의 삶 또한 연희의 삶처럼 빛나고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고요한 밤의 공기가 창가를 두드리며 이제 그만 쉬라고 속삭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어둠 속으로 깊숙이 몸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연희는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이지요. 그 음성은 이제 바람을 타고 여러분의 귓가에 머물며 세상 모든 불안을 지워내고 오직 평화와 안식만을 남겨둔 채 조용히 물러가고 있습니다. 거지를 왕으로 만들고 뜯긴 머리카락을 황금 비녀로 바꾼 그 기적 같은 사랑의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영원히 저장되어 삶의 매 순간마다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연희가 선물한 이 평화로운 밤의 끝자락에서 가장 아름다운 꿈을 꾸며 깊은 잠에 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서 시작된 이 작은 이야기가 도성을 거쳐 여러분의 방 안까지 찾아와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었기를 바라며 이제 이야기꾼도 촛불을 끄고 여러분의 편안한 밤을 위해 조용히 물러가겠습니다. 연희의 미소가 여러분의 꿈길을 환하게 비추어 줄 것이며 내일 아침에는 연희가 받았던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일상에도 가득하기를 마음 담아 빌어봅니다. 이제 깊고 깊은 밤의 정적 속에서 세상 모든 것이 잠든 이 시간. 여러분도 가장 평온한 휴식을 취하며 새로운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잘 자요. 연희의 선한 마음이 깃든 여러분의 밤이 참으로 따뜻하고 아름답기를 바라며 이만 이야기를 마칩니다.